이번 주에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분석을 주제로 배우게 됩니다. 조직이나 개인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험이나 직관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정보 분석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정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좋은 의사결정 기술을 보유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사결정의 차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정보 분석을 활용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의사결정, 의사결정의 차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수업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스프레드시트로 의사결정하기, 이 발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박사과정 진학이라는 정말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최적의 선택을 내렸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보가 정말 많을 때 어떻게 길을 찾느냐, 이게 핵심이죠. 특히 그냥 결정도 아니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장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고려할 게 정말 많았겠네요. 네, 뭐 교육의 질, 재정 지원은 기본이고 생활 환경까지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오늘 저희는 이 사례를 보면서요. 이런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스프레드시트라는 도구가 어떻게 좀 명쾌하게 도울 수 있는지 그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죠.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분이 아내와 함께 아주 신중하게 논의를 해서 대학원 선택의 중요한 기준 6가지를 정했어요. 네, 6가지. 학교 수준, 그리고 재정 지원, 교수진, 또 생활비. 이 4가지는 중요도가 높다고 봐서 각각 20%씩. 아, 각각 20%요? 네. 그리고 나머지 2개, 범죄율하고 생활 만족도는 각각 10%씩. 이렇게 해서 딱 100%가 되게 가중치를 부여한 거죠. 여기서 사실 주목할 점이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각 요소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백분율로 딱 정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목록만 적은 게 아니죠. 네, 이건 뭐랄까 자기 가치 판단을 의사결정에 되게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모든 게 다 똑같이 중요할 순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쵸. 그 중요도를 숫자로 표현했다는 거. 네, 그 차이를 인정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좀 막연했던 고민이 훨씬 구체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들을 이제 엑셀 시트에다가 정리를 한 거예요. 각 기준, 그러니까 요소들을 세로 열로 쭉 놓고 후보 학교들을 가로 행으로 배치하고요. 네, 보기 쉽게. 그런 다음에는 각 학교가 그 기준별로 얼마나 괜찮은지 1점에서 10점 사이로 평가를 매겼다고 합니다. 점수화, 체계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핵심은 바로 다음 단계인데 엑셀의 그 수식 기능을 쓰는 거죠. 각 학교의 기준별 점수 있잖아요. 1점에서 10점. 거기에다가 아까 정해둔 가중치, 그 백분율을 곱하는 겁니다. 아, 가중치를 곱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A 학교 교수진 점수가 8점이고 가중치가 20%면 8 곱하기 0.2 해서 1.6점. 이런 식으로요. 아하. 이렇게 모든 기준에 대해서 가중 점수를 다 계산하고 그걸 그냥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별로 최종 종합 점수가 딱 나오죠. 와, 그러니까 그 복잡했던 여러 기준들이 그냥 하나의 숫자로 딱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어떤 학교가 내 우선순위에 제일 잘 맞는지 이게 뭐 한눈에 그냥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 모를 때 딱 길 보이는 느낌이겠어요. 그렇죠.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을 하나의 총점으로 비교하게 만드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요. 그냥 감으로만 결정하거나 뭐 하나에 꽂혀서 다른 걸 놓치는 걸 막아주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목록 제일 위에 올라온 학교들이 본인이 찾던 조건하고 가장 잘 맞았다고 하고요. 결국 그 학교들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결과가 좋았군요. 네, 이분 말이 엑셀 스프레드시트 덕분에 어려운 결정을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이거였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네요. 네, 막막했을 텐데. 근데 이 사례가 꼭 대학원 선택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건 뭐 집을 구할 때나 아니면 이직을 고민할 때 여러 대안 중에서 골라야 하는 당신이 마주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론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겠네요. 어떤 선택이든 기준은 있을 테니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구조화하고 자기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의 핵심이죠.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요. 네, 오늘 본 것처럼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결정이라도 이렇게 스프레드시트 같은 도구를 써서 기준을 세우고 또 분석하면 훨씬 명료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또 중요하고요. 네, 뭔가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되는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어쩌면 그 최종 점수 자체보다도 그 점수를 만들어가면서 자기 가치관을 돌아보고 명확히 하는 그 경험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자, 오늘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볼 텐데요. 네, 기대됩니다. 당신의 다음번 중요한 결정 앞에서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자신만의 기준과 가중치를 한번 설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지 못했던 명쾌한 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는 잘 보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곧 새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아파트를 선택할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결정을 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수집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 가격, 위치, 교통, 학교, 편의시설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시겠습니까? 만약 충분한 정보를 모으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후회가 남을 수도 있고 경제적 손실이나 생활의 불편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집을 샀는데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 아마 상상하기도 싫을 것입니다. 이처럼 의사결정은 나의 생활과 삶에서 매번 일어납니다. 또한 이러한 의사결정은 단순히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미래의 결과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바로 이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결정이란 개인이나 그룹이 내려야 하는 2개 이상의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활동입니다. 또한 의사결정은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며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의사결정 기술은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문가를 차별화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의사결정의 시작은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분석적 추론 능력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기업이 잠재적인 직원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역량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결국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의사결정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의사결정의 차원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필요한 정보의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정을 내리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또 내가 가진 정보 요구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다음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패스트푸드점의 매니저라고 가정합시다. 내일 판매할 햄버거 빵을 몇 개 주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어제와 그제의 판매량일 수도 있고 주말인지 평일인지에 따른 수요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정보를 찾아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이번에는 소매점의 관리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교대 관리자가 필요해서 직원을 승진시켜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 단순히 근무 기간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직원의 책임감, 리더십, 팀워크 같은 요소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와 기준을 활용할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 기술 회사의 임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애플 워치와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웨어러블 기술을 개발할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경쟁사의 기술 동향, 소비자 요구,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장 먼저 살펴볼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의 3가지 의사결정 사항이 모두 동일한 의사결정 사항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스트푸드점에서 내일 필요한 햄버거 빵을 얼마나 주문할지 결정하는 문제는 과거 판매 데이터와 요일, 날씨 같은 변수를 분석하면 합리적인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이 비교적 명확하고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결정은 운영적 의사결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소매점에서 새로운 교대 관리자가 필요할 때 어떤 직원을 승진시킬지 결정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숫자 데이터만으로는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직원의 성실성, 리더십, 고객 응대 능력과 같은 정성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관리자의 경험과 판단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적 통제를 하는 성격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기술 회사의 임원으로서 애플워치 같은 기기와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웨어러블 기술을 개발할지 판단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해진 답이 없고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시장 동향, 기술 발전 가능성, 투자 대비 수익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요. 그리고 이 결정은 회사의 장기적 방향과 경쟁 전략을 좌우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의사결정의 종류는 문제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의사결정의 차원들에 대해 구분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구조 또는 의사결정 유형에 따라 구조적,
반구조적, 비구조적 의사결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본성, 성질에 따라서 운영적 통제, 관리적 통제, 전략적 계획으로 구분합니다. 구조적 의사결정은 경영 현장에서 자주 반복되는 문제를 다룰 때 사용되며 이미 정해진 규칙과 절차가 있어 특별히 새로운 분석이나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의 의사결정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며 비교적 단순한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패스트푸드점 매니저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매일 햄버거 빵을 몇 개 주문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는 이미 정해진 절차와 기준이 존재합니다. 매출 데이터, 창고의 재고 현황, 발주 주기 등을 바탕으로 정해진 계산법을 적용하면 적절한 주문량을 손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문제 해결보다는 규칙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이므로 전형적인 구조적 의사결정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비구조적 의사결정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조직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선택이기에 판단, 평가, 통찰력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웨어러블 기술 개발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기존 제품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는 단순한 계산이나 규칙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능을 넣을지, 어떤 시장을 겨냥할지, 연구개발 비용과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웨어러블 기술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탐색하는 전략적 판단이기 때문에 확정된 절차가 없는 비구조적 의사결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결정은 경영진의 창의적 사고와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불확실한 환경을 감내할 수 있는 전략적 안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반구조적 의사결정은 구조적 의사결정과 비구조적 의사결정의 중간에 위치하는 유형입니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가 일부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관리자의 판단과 해석이 필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참고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평가와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본 신입 매장관리자 채용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용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학력, 경력, 자격증과 같은 명확한 평가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구조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가 회사의 문화에 잘 맞을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지, 팀과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와 같은 부분은 단순한 절차로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자의 직관과 판단이 요구되는 비구조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 매장관리자 채용은 구조적 요소와 비구조적 요소가 모두 혼합된 반구조적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의사결정의 차원을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 안에는 여러 단계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재고를 확인하는 직원부터 매장의 운영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리고 전략을 세우는 최고 경영자까지 모두 다른 위치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직원이나 운영 관리자는 매일 반복되는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초과 근무 시간이 제대로 기록되었는지, 고객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같은 일상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정해진 절차나 규칙이 있어 누구나 따라하면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구조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최고 경영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합니다. 회사가 앞으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할지, 어떤 시장에 진출할지, 혹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철수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은 정해진 답이 없고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경험, 통찰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비구조적 의사결정이라 부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은 조금 복잡한 역할을 맡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의 예산을 어떻게 나눌지, 마케팅 계획을 어떻게 설계할지, 새로운 기업 웹사이트를 어떻게 꾸밀지 등을 결정합니다. 이때 일정한 기준이나 규칙은 존재하지만 상황에 따라 창의적인 판단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구조적 의사결정이라 불립니다. 이처럼 한 조직 안에서도 계층에 따라 의사결정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운영 관리자는 비교적 명확한 절차를 따르는 결정을 내리며 중간 관리자는 일부 절차와 재량이 혼합된 결정을, 최고 경영자는 정답이 없는 전략적 결정을 내립니다. 즉, 조직은 각 계층별로 서로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며 그에 맞는 정보와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결정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 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에서 운영 관리자가 세 가지 유형 중 구조적 의사결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이지 구조적 의사결정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가 운영되는 과정은 마치 하나의 큰 배가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결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의사결정이 존재합니다. 첫째, 운영적 통제는 배의 항로를 따라 매일매일 방향을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과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일로 일상적인 업무를 매끄럽게 흘러가도록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 라인에서 하루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인력을 배치하고 설비를 점검하는 결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관리적 통제는 배가 장기적으로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연료와 물자를 확보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수준을 넘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적절히 분배하는 전략적 사고가 포함됩니다. 셋째, 전략적 계획은 배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조직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자원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 목표와 정책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단기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조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의사결정의 본성은 단기적 실행에서부터 자원 관리, 그리고 장기 전략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지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조직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운영적 통제, 관리적 통제, 전략적 계획으로 나누는 이유는 의사결정이 조직 안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시간 범위를 두고 일어나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이 표는 앞에서 제시된 의사결정의 본성과 의사결정의 유형을 결합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결정이 실제 조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9가지 경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의사결정의 본성과 유형을 교차적으로 배치하여 경영자가 마주하는 의사결정 상황을 구체적 사례로 보여줍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조적 운영 제어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외상 매출 관리나 주문 입력과 같은 활동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되며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조적 관리 제어는 이미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예산 분석, 단기 예측, 인사보고서 작성, 제조 및 구매 분석 등이 여기에 속하며 관리자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구조적 전략적 계획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공식적인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조직은 명확한 데이터 분석과 규칙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며 효율성과 안정성이 강조됩니다. 반구조적 운영 제어는 생산 일정 조정이나 재고 관리처럼 일부 규칙이 존재하지만 상황에 따라 관리자의 판단이 필요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과 경험적 판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반구조적 관리 제어는 신용평가, 예산 준비, 공장 레이아웃 설계, 프로젝트 일정 관리, 보상 시스템 설계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관리자의 경험적 통찰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의사결정 영역입니다. 반구조적 전략적 계획은 신공장 건축, 합병과 인수 신제품 계획, 배상 계획, 품질 보증 계획 등과 같이 조직의 장기 성장과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의사결정입니다. 정형화된 데이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와 창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구조적 운영 제어는 협상, 경영진 모집, 하드웨어 구매, 로비 활동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비정형적인 상황을 다룹니다. 이 영역에서는 데이터보다도 경험과 직관, 대인관계 능력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비구조적 관리 제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리적 판단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이나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단순한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비구조적 전략적 계획은 R&D 계획, 신기술 개발, 사회적 책임 계획과 같은 조직의 미래를 좌우하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크며 조직의 리더는 장기적 비전과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여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구조적일수록 규칙과 절차가 명확하고 비구조적일수록 창의적이고 직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영 제어에서 관리 제어, 그리고 전략적 계획으로 갈수록 조직 내 영향 범위가 커지고 장기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관리자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요?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인지적 편향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대표적인 편향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정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위험 신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거나 기회 요인보다는 위협 요인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영 환경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게 만들고 과도한 보수적 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확증 편향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이나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잘 받아들이지만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편향은 새로운 정보를 왜곡되게 해석하게 만들고 기존 전략이나 관점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손실 회피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을 더 강하게 선호합니다. 이 때문에 관리자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혁신의 기회를 놓치거나 단기적 안정에만 집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결정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에서 비롯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경영자와 관리자는 자신이 이러한 편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나 협업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밴드와건 효과도 작용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비슷한 선택을 따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집단적 추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의사결정이 나타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박꾼의 오류, 영어로는 갬블러스 팰럿이라고 합니다. 역시 관리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무작위 사건이 과거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잘못 믿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동전 던지기에서 연속으로 앞면이 나왔으니 다음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경영 의사결정에서도 비슷하게 과거의 연속된 결과가 앞으로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착각하면서 잘못된 전략을 고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은 관리자가 논리적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큰 장애물이 되며 조직의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편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관리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에서는 다양한 제약과 요인들이 의사결정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역량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시간적 압박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는 체계적인 분석보다는 즉흥적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 절차보다 직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험이나 감에 기반한 직관이 때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지나친 의존은 합리성을 떨어뜨립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의사결정 기술이나 지능 혹은 상황에 대한 지식을 과신하는 태도 역시 오류를 불러옵니다. 나는 잘 알고 있다는 확신은 새로운 정보나 타인의 의견을 배제하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을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집단 상황에서는 동조 현상, 즉 그룹 싱크가 발생합니다. 반대 의견이 억눌리고 다수 의견을 따라가는 분위기 속에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방향이 틀린 상태에서 아무리 논리적이고 치밀한 의사결정을 해도 결과는 올바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경영 현장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단순히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하지 말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개념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입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관리자가 직관이나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패턴과 추세, 관계를 찾아내어 경영진이나 관리자들이 전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기업의 데이터 기반 나침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상생활 속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생활 속에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지난 시험 점수, 부족한 과목, 공부 시간 등을 정리해 다음 시험 전략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개인적인 B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핑 회사의 경우 구매 내역을 분석해 이 고객은 우유와 빵을 자주 같이 산다는 사실을 찾아내는 것도 BI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마트는 우유 진열대 옆에 빵을 두어 매출을 늘립니다. 이것을 가트너라는 IT 조사업체가 정의한 말을 빌어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공급자, 소비자, 경쟁자, 동업자, 그리고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 가능하도록 정리한 뒤 이를 기반으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거나 기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단순한 데이터 관리가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 조직의 성과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BI는 경영 계획이나 기업 전략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경영자는 BI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데이터를 단순한 숫자나 기록이 아닌 실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통찰로 전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활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소규모 기업에서는 주로 엑셀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단순한 도구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합니다.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이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대규모 기업에서는 훨씬 다양한 BI 도구를 활용합니다. 예측 분석을 지원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나 의사결정을 돕는 대시보드,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경영 전략이나 장기적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BI 활용 수준이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의사결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의사결정의 차원을 다루었습니다. 조직에서 내려지는 의사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전술적, 운영적 차원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관리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종종 편향이나 압박, 지식의 한계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개인적 직관이나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입니다. BI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경영자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이자 접근 방식입니다. 즉, 잘못된 결정을 줄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업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의사결정 차원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의사결정 차원을 알아야 할까요? 모든 의사결정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차원을 구분하면 어떤 문제에 더 많은 시간, 비용,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불필요한 의사결정 비용을 줄이고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차원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 BI 같은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또 어떤 경우엔 단순한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가 충분한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결정 차원을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도구 선택, 자원 배분, 협업, 그리고 효율적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잠시 쉬고 이 강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와 이를 돕는 도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고 오셨나요? 앞에서 배운 내용과 연이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주어진 의사결정 작업에 적합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 순서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정보 검색 및 분석 도구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프로세스입니다. 의사결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행동이지만 사실은 단순히 하나를 고르는 것 이상입니다. 좋은 의사결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설명한 학자가 바로 허버트 사이먼인데 그는 의사결정을 4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입니다.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찰이라는 용어를 뒤에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안 설계입니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책이나 방안을 만들어 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시각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입니다. 여러 대안 가운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실제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비용, 시간, 효과 등을 비교하면서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실행입니다. 선택한 대안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실행 후에는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이 4가지 단계를 통해 우리는 의사결정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정보 수집부터 실행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절차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적인 사례를 통해 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행 계획 세우기를 예로 들면 먼저 여행지를 어디로 갈지, 항공권과 숙소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정보를 조사합니다. 이는 정보 수집입니다. 이후 일정과 예산에 맞춰 여러 가지 여행 일정을 설계합니다. 이것은 대안 설계입니다. 그 다음 가장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인 일정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여행을 실제로 떠나는 단계가 실행입니다. 이 과정을 기업 경영에 적용해 보면 신제품 출시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먼저 고객 트렌드와 경쟁사 제품을 분석하여 시장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정보 수집에 해당합니다. 그 후 다양한 제품 콘셉트를 기획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것은 대안 설계입니다. 그 가운데 시장성이 가장 높은 제품을 선택하여 출시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과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것은 실행입니다. 결국 사이먼의 4단계는 일상생활에서든 기업 경영에서든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틀을 이해하면 우리는 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같은 도구가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사이먼의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 단계에서 어떤 정보 시스템이 활용되는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 환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와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통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 예를 들어 스프레드시트, 통계 소프트웨어, 시각화 도구를 활용합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통신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문서 검색 및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냅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시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내부 보고서를 공유하는 사례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설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협업 툴과 같은 그룹 지원 시스템이나 통신 시스템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문서 관리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전략적 대안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 회의에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효과를 검토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여러 대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핵심적으로 사용되며 각 대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ROI 분석을 통해 광고 캠페인 A와 B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은 구현 단계입니다. 의사결정을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인데 이때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실행 이후 결과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다시 사용되며 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통신 시스템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캠페인을 실행한 뒤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하고 성과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팀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먼의 4단계 모델은 단순히 추상적인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구체적인 정보 시스템과 맞물려 운영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틀과 함께 어떤 기술이 어떤 단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사이먼은 정보 수집, 대안 탐색, 선택의 3단계를 말했지만 실제 생활과 경영에서는 더 구체적인 5단계 모델이 유용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정해, 두 번째는 요구사항 및 목표 설정, 세 번째는 대안 식별, 네 번째는 기준 설정, 다섯 번째는 의사결정 기법 및 도구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문제 파악 및 정의의 단계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은 사실 문제를 잘 정의하지 못한 겁니다. 이를 적당한 여행지를 선택해야 한다로 바꾸면 문제 정의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및 목표 설정 단계입니다. 이때는 꼭 필요한 조건과 추가적인 목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은 50만 원, 2박 3일은 요구사항이고 바다가 보이는 숙소, 현지 맛집 체험은 목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대안 식별 단계입니다. 가능한 선택지를 모두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여행지의 경우 제주도, 부산, 강릉 같은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준 설정 단계입니다. 대안을 비교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단계인데요.
여행이라면 비용, 이동 시간, 즐길 거리 같은 요소들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법 및 도구 선택 단계입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최종 선택을 할지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장단점을 표로 정리하거나 친구들과 투표를 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단계로 과정을 나누면 단순히 직관이나 감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파악 및 정의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문제를 풀게 되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할 때는 왜? 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왜 매출이 줄고 있는가? 왜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5번 정도 왜를 물어보면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요구사항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 조건입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죠. 반면 목표는 최소 요건을 넘어서 있으면 좋은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고른다고 하면 예산은 2천만 원 이하가 요구사항이고 연비가 좋은 차였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안 식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먼저 가능한 대안을 생성하고 실행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것들을 제외하면서 정제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 휴가지라면 제주도, 부산, 강릉과 같은 여러 후보지를 나열하는 것이 바로 대안 식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기준 설정입니다. 대안들을 비교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비용, 품질, 이동 시간, 고객 만족도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평가 기준은 의사결정의 잣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5번째 단계는 기법과 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장단점을 나열해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지만 때로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체계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쌍비교입니다. 각 대안을 다른 모든 대안과 1대1로 비교해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후보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대안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의사결정 매트릭스입니다. 각 대안을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비용, 품질, 경험, 완성도 같은 항목에 각각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준 뒤 합산해 총점을 구합니다. 점수가 가장 높은 대안이 최종 선택지가 되는 거죠. 다음 표를 보실까요? 10점 만점으로 각 항목의 중요도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점수는 총합으로 나타냅니다. 각 제안별로 점수를 합산했을 때 제안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단순 합산 기준으로는 제안이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기준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두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품질은 0.3, 비용은 0.25처럼 가중치를 설정하고 각 점수에 곱해서 총점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항목이 더 크게 반영되므로 보다 현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를 보시면 이번에도 점수가 가장 높은 대안이 최종 선택됩니다. 즉, 의사결정 매트릭스는 단순히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수치와 중요도를 반영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앞에서 본 사이먼의 의사결정 모델은 통찰, 설계, 선택, 구현의 4단계였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단계를 더 세분화해서 7단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식별하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 요구사항과 목표를 정하고 대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세우고 도구를 선택해 대안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해결책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정보 검색 및 분석 도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도구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SAP 시스템의 화면입니다. SAP는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ERP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ERP나 데이터 분석 툴을 써본 경험 있으신가요?
이 도구는 어느 단계에 도움이 될까요? 의사결정 과정인 정보를 찾고 분석하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조건을 설정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왼쪽에는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고 가운데는 결과, 객체와 필터를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조건을 설정해 원하는 결과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검색하고 가공하여 의사결정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매출 데이터에서 특정 기간이나 특정 제품군만을 필터링해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왜 매출이 줄었는가 또는 어떤 상품이 이익에 가장 크게 기여했는가와 같은 중요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What if 분석입니다. 이름 그대로 만약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입력 변수가 바뀌면 출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격을 10% 내리면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까? 또 다른 예로 재고 운반 비용처럼 특정 변수를 10%에서 12%로 변경하면 총 재고 비용 변경했을 때 최종 비용이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질문에 답을 해보는 것이 What if 분석입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이런 분석을 통해 가격 변동, 금리 변화, 인건비 상승 같은 상황이 미래 비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검토합니다. 다음 예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한 What if 분석 예시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드는 비용과 할부 조건을 계산하는 시트입니다. 왼쪽에는 자동차 구매 가격, Purchase Price, 계약금 Down Payment, 차량 교환 금액, Trade-in 같은 입력값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자율 Interest Rate, 상환기간 Period Months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값들을 바탕으로 5, 7, 8, 9 행에 있는 실제 융자 금액 Amount Financed, 매월 갚아야 할 금액 Monthly Payments, 총 상환액 Total Payments, 최종 지불액 Total Paid 이러한 값들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What if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자율이 적혀있는 2열 두 번째 행에서 6%가 아니라 7%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계약금을 $2,000에서 $3,000로 바꾸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이렇게 입력값을 바꿔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What if 분석입니다. 이렇게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입력값만 수정해도 자동으로 결과가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도구로는 시나리오 분석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분석은 하나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가정해서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단일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다고 했을 때 3년 동안 갚을지, 4년 동안 갚을지, 5년 동안 갚을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경우를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시나리오 분석은 이 경우들을 동시에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시는 바로 자동차 할부 상환 조건을 비교하는 시나리오 관리자 요약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Changing Cells, 즉 변경되는 조건은 할부 개월 수입니다. 36개월, 48개월, 60개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두었고 그에 따라 Result Cells, 즉 결과 값들이 달라집니다. 월 납입액 페이먼트를 보면 36개월은 486.75달러로 가장 많지만 60개월은 309.32달러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총 지불액 토탈 페이드를 보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더 붙어서 최종 금액이 커집니다. 36개월은 약 21,523달러이지만 60개월은 약 22,559달러로 늘어나죠. 이처럼 시나리오 분석은 조건이 달라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실제 경영에서도 예산 편성, 투자 계획,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 찾기 기능입니다. 목표 찾기는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있을 때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어떤 입력값을 바꿔야 할까를 계산해주는 엑셀의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력값을 정해놓고 입력값을 역으로 찾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납입금을 400달러로 맞추고 싶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초기 계약금, 즉 다운페이먼트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목표 찾기를 사용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오리지널, 즉 처음 계산 결과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25,000달러이고 계약금 2,000달러를 냈습니다. 이 경우 월납입액은 약 493.19달러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400달러로 맞추고 싶다라는 목표를 설정하면 오른쪽의 After Goal Seek Analysis 화면처럼 바뀝니다. 다운페이먼트를 5,967.87달러로 늘려야 월 납입액을 400달러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체 납부액도 원래보다 줄어든 19,200달러로 나타납니다. 이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목표 찾기는 내가 원하는 목표값을 먼저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입력값을 찾아주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경영에서는 이 기능을 예산 조정이나 원가 절감 시나리오 또는 손익분기점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보겠습니다. 한 화면에 여러 그래프와 차트를 배치해서 직원 성과, 채용 추세, 이직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숫자만 나열된 표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런 시각화 도구는 기업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구조적 의사결정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번호를 골라봅시다. 정답은 바로 3번, 신제품 출시 여부 결정입니다. 이 문제는 비구조적 의사결정의 특징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비구조적 의사결정은 새롭고 복잡하며 정해진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입니다. 따라서 단순 반복적이거나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는 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번. 매달 반복되는 재고, 발주 결정은 상대적으로 반복적이고 절차가 명확하므로 구조적 의사결정입니다. 2번. 매일 아침 출근 경로 선택은 일상적이지만 그때그때 변동 가능성이 있기에 반구조적에 가깝습니다. 3번. 신제품 출시 여부 결정은 새로운 상황이고 시장 분석, 경쟁자, 동향 소비자 반응 등 복잡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해진 절차가 없기 때문에 비구조적 의사결정에 해당합니다. 4번. 매년 정해진 예산에 따른 비용 배분은 이미 정해진 틀을 따라가는 것이므로 구조적 의사결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이먼 확장 모델의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생각해 봅시다. 정답은 3번 문제 파악 및 정의입니다.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짚는 게 첫 단계가 됩니다. 지금까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고 의사결정 방법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의사결정 작업에 적합한 다양한 도구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보 전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